전 세계 지도들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가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들은 사실은 우리의 세계사, 현재 알고 있는 세계사에 맞춰진 지도들만 거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숨겨져 있는 지도들,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지도들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현재 세계사가 어떠한 조작을 했는지, 현재 지도들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를 지도들을 보면서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 지도는 조작되었다. 여기서 지도는 예전에는 고지도가 조작되었다.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지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옛날 지도다. 이제 그게 어필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는 고지도뿐만 아니고 20세기 초의 지도들까지도 조작이 되었습니다. 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고지도가 조작되었다고 하지 않고 지도들이 조작되었다, 지도가 조작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도의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고지도의 불확실성은 지도들이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고지도와 관련돼서 현재 퍼져 있는 어떤 잘못된 상식들이 있습니다. 지식인이라든지 어떤 지도를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1491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에 부터 제작된 지도들, 근현대적인 정확한 지도가 제작되었던 18세기 이전의 지도들을 대항해 시대의 지도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시대의 지도들은 지리 정보가 부정확해서 지도들이 굉장히 어떤 일관성이 없다,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도들은 그 이전의 16세기 초중기의 지도들까지도 미대륙을 아세아로 표현했던 지도들에 반해서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한 그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어떤 지도들은 현재의 세계사에서는 지도들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새로운 지리 정보가 계속 발생했고 지도 제작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최대한 발빠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보면 그러한 새로운 지리 정보의 반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똑같은 지도를 인쇄해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색깔만 대부분 다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다른 지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지리 정보가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정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고 세계사는 말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지도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작이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지도를 조작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미대륙이 역사상 배달결의 선조들이 살았던 코리아의 한반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대륙이 한반도인 것을 알 수 있는 역사 기록을 몇 가지 살펴보고 현재 지도들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 그리고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성 숙종 2년에 북에노인이 쓴 규원사화란 책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 대왕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골과 저판이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활동을 끊고 있다. 명확하게 이 위에도 많은 기록들이 우리 코리아의 한반도의 북쪽은 얼어붙은 빙판과 같은 땅이 광대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몽골과 사막지대가 수만리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수만리의 땅이 한반도란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성종실록 12년에 대조선의 동북조선의 저명한 지리학자였던 남원군 양성지의 상언을 보겠습니다. 신임 고금 천하 형세로 말씀드리면 구주하는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 밖으로 서역은 총령과 사막이 3만이나 된다. 우리 한반도의 서쪽은 총령, 그 높은 고원지대와 사막지대가 3만리에 펼쳐져 있다. 북쪽은 사막 불모의 땅이어서 궁항이 끝이 없다. 앞서의 규환사화처럼 북쪽은 얼어붙은 빙판 같은 땅이 궁항하다. 끝이 없을 정도로 궁항한 땅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기어마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서쪽으로 몽골 사막이 수말리에 뻗쳐져 있고 북쪽은 얼어붙은 땅이 궁항하고 우리 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으며 동서만리가 넘는 광대한 지역이고 남북은 길다란 반도 형상이기 때문에 3만리 정도의 이상의 강역이었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빙산여는 북해의 모퉁이에 위치했었다. 오주연문 장전상구에 있는 기록입니다. 산해경에 이르기를 명해에는 바람은 없으나 파도가 100길이나 일어서 오직 날아다니는 신선만이 건널 수 있다 하였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북해는 파도가 매우 거세요. 다른 바다와 다르다. 우리 코리아의 북해는 북쪽은 거대한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는 파도가 너무나 높아서 산처럼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동북아의 코리아의 북쪽에 바다가 없죠. 현재 사학께서는 이 바다를 사막이다 아니면 광대한 지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 기록에 우리 한반도의 북쪽은 태산처럼 높은 파도가 있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모든 바다에 얼음이 얼지 않나 오직 북해만은 얼음이 얼어 빙산을 이룬다. 가하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고 항상 날씨가 밝은데 심지어 36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다. 우리나라 북해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빙산이 오는 바다입니다. 원문에는 동북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해는 북해의 동쪽, 동북해다. 그 동북해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빙산이 오는 땅이다. 현재 지구에서 빙산이 오는 땅은 북극해가 유일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서양에서 제작한 지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인들이 볼 수 있는 지도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리인식은 현재 세계사를 만든 세력들이 우리에게 제공해둔 자료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미대륙은 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의 바로 옆에 표현해야지 맞습니다. 실제 거리가 81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가깝죠. 중간에는 수십 킬로의 거대한 섬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바다의 너비는 한 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동북아 코리아에서 열도 재편에 거의 반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미대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대륙을 지도상의 전 반대쪽으로 분리해서 아시아인들은 미대륙은 어디 있는지 너무나 먼 곳에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미대륙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서양 지도들, 대항해 시대의 지도들도 대부분 동일하게 미대륙은 아시아의 서쪽에 분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구를 수십 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지도대로라면 이미 16세기에 이 지구에는 수십 개 이상의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다고 아마 인식할 겁니다. 하지만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에는 이런 지역의 구분조차 없었습니다. 보면은 대항해 시대 이후의 지도들도 18세기 지도들까지도 미대륙을 아시아의 서쪽에 위치시킨 지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16세기 초중기 지도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1531년 오론테우스 피나우스 지도입니다. 오론테우스 피나우스는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입니다. 16세기에서 가장 저명한 제작자 중에 한 명입니다.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의 다수를 거의 제작한 사람인데 이 지도의 특징은 미대륙을 아시아의 동쪽에 바로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대륙과 아시아 사이에 북태평양 북부와 베링해가 바다가 아닌 육지였다고 아주 많은 지도들에 일관성 있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에 있는 지명들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현재 동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은 미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씩 지명을 보면 현재 북극해의 남쪽에 현재 사하공화국과 축지자치구 알래스카 서쪽 지역은 몽골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몽골이 있었고 배열 지진, 우리 대명 황제들이 대원 황제들의 성인 배열 지진에 배열이라는 지명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곧 배열 데저트가 현재 북극해 주위에 수말리에 뻗쳐져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의 북부 지역에는 탕구투가 있었고요. 북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북미의 어떤 북미 지역의 동북부, 로키 산맥의 동쪽 지역, 캐나다 남쪽 지역, 그쪽 지역엔 캐나다 남쪽 지역엔 거란을 의미하는 캐세이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멕시코, 텍사스 멕시코 북쪽, 텍사스 그쪽 지역에는 서쪽 지역으로 만자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만자는 이제 남중국 만자죠. 만자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이 아닙니다. 만자라고 하는 것은 남쪽, 중국의 남쪽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시아에도 남쪽 지역을 비하해서 이르는 말로 만자를 썼고, 미대륙도 중원이었고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남쪽 지역을 만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지도들은 다른 제작자들의 지도들과도 일치하게, 일관되게 동일하게 지명들이 위치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일관되게 1570년 이전의 제작자들의 대다수가 미대륙을 아시아의 한반도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세기 초중기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 말의 지도들에도 미대륙은 아시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미대륙에는 동아시아의 지명들, 한반도의 지명들이 위치했었습니다. 그리고 1795년의 지도, 피넬리 지도에도 미대륙과 아시아는 하나로 붙었던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중기에 오른테우스 피네우스의 지도가 상상의 산물이다. 고지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리 정보가 없어서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지리인식이 실제 반영했다는 것은 18세기 지도들까지도 증명을 합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757년 부하케 필립 지도를 보면은 현재는 바다인 베링의 지역이 육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사에서는 어떤 빙하기 이전에는 이곳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었다가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분리가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까지도 미대륙과 아시아는 거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 수천 년 전부터 바다였다는 것이 200~300년 전에 육지였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현재 미대륙과 아시아를 분리해서 신대륙을 말리는 세계사가 이러한 지리 정보를 조작해서 지운 겁니다. 자, 그런 지도들은 한두 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18세기에는. 하지만 그 지도들의 거의 10수배에 달하는 더 막대한 양의 지도들은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미대륙을 아시아 한반도로 표현한 지도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한 지도들만 우리가 이제까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미대륙이 아시아의 한반도였고 신대륙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세계사를 만든 세력들은 천문학적인 어떤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대한 고지도 조작 사업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지도 조작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지도들을 봤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거대한 사업이 있었고 막대한 인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천 장의 이상의 지도들이 조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16세기 지도들만 뽑아봤습니다. 16세기 지도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9가지 유형의 지도들로 구분이 됩니다. 미대륙을 아시아의 신대륙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시아의 신대륙이 아닌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한 지도들만 나눴을 때도 이렇게 9가지 정도로 되는데 지형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학자들의 지리인식은 18세기 베링 탐사 이전에도 아메리카를 아시아에서 육로로 갈 수 있었다가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대륙이 아시아에서 붙어 있는지조차도 18세기까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16세기 초중기에 대다수의 지도학자들이 미대륙을 아시아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한 지도들은 10수배, 수십 배로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량으로 조작했을 수 있었을까요? 지도를 그린다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10세기 초중기 1570년 이전의 지도들은 대부분 손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1570년을 넘어가면서 세계사에서는 아주 위대한 지도 제작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라는 지도 제작자가 등장하고, 그 제작자는 현대적으로도 인쇄를 해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인쇄한 수많은 지도들의 색칠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쇄한 지도들이 이렇게 그 이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인 것이죠. 자, 그 지도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을 때, 동일한 지형의 어떤 지도들을 카피해서 채색만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이 지도처럼 만들고, 때로는 지형이 동일한데 약간의 변화만 줘서 전혀 다른 지도인 것처럼 만든 사례를 아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모두 다른 지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지도인 걸 알 수가 없겠지만 전혀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데 이곳에서 만약에 색칠을 지우고 지도만 본다면 99% 동일한 지도입니다. 글자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종전의 지도들을 확대해 봤습니다. 지도들을 조작을 확인할 때 유용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극동아세아를 보면 됩니다. 극동아세아만 확인하면 그 지도가 어떤 유형의 지도인지 조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다른 나라의 다른 제작자들, 때로는 세대가 다르지만 그 지도들의 극동아세아를 확대해 봤을 때는 동일한, 거의 글자까지도 동일한 지도에 색칠만 다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종전의 지도에 동북아를 확대한 겁니다. 강줄기를 보십시오. 강줄기까지 동일합니다. 1606년, 1638년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인데 강줄기와 글자까지 동일합니다.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 코리아의 지명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아니, 한 세대가 지났죠? 근데 동북아는 왜 지명 자체가 사라졌을까요? 더 섬세하게 표현해야 정상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글자까지도. 근데 동북아 코리아면 지명을 없애버리고, 열도 재팬도 지명들을 싹 지우고 이판만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도에 글자를 지우거나 색칠을 약간 다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작자들은 아주 유명한 제작자들입니다. 아주 많은 지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유형입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이 지도도.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이 지도 하나를 보고 말 겁니다. 한 두 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아마 약간 비슷하긴 하네?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 이 지도들이 동일한지 모르게, 동일한 것을 인식하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많은 여러 종류의 지도들을 제작해서 연도를 섞고 지역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동시기에 이 지도들이 다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연도가 띄엄띄엄 있으면서 이 지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지도들이 동일한 지도로 제작한지도 대부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를 제작한 사람들은 유럽의 저명한 제작자들이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대항해 시대의 지리정보가 부정확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부정확하게 그린 것이다 한다면 그들이 살았던 유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유럽을 확인해 보면 유럽의 지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채색은 모두 다릅니다. 이 지도들에서 어떠한 정보를 읽을 수가 없죠. 이 시기에 이 나라의 강역은 여기까지였구나. 아마 이 지도를 보고 알았다면 이 지도를 보고 실망하게 될 겁니다.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도들을 보다가 포기합니다. 아, 지도는 알 수가 없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다. 지도를 보는 건 시간 낭비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지명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극동아시아라고 했고, 극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지명은 몽골입니다. 몽골의 지명만 제가 위치를 표현해 봤습니다. 지형은 100% 동일합니다. 거의 99% 동일한데 몽골의 지명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지리 정보를 약간씩만 다르게 해서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을 이 하나의 지명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례입니다. 극동아시아의 지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약간 개성 있게 극동아시아를 뾰족하게 표현했습니다. 다 다른 제작자들입니다. 연도도 다르고 제작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외형상 지도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지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어떻게 동일한 지도로 제작한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극동아시아를 확대해 보면 아주 개성 있지만 여러 나라의 제작자들이 수십 년 동안 카피할 정도로 이 지도는 위대했는가 봅니다. 전혀 위대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위대하다고 합니다. 현대 지도 제작자들의 어떤 말들은 그렇습니다. 후대 제작자들이 그 지도 제작자를 정말 흠모하고 그 지도를 너무나 훌륭하게 봐서 카피했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극동아시아를 봅니다. 몽골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북극해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실제 크기보다 10수배로 크게 표현됐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북태평양 가운데 커다랗게 표현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작자들은 세계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지리 정보가 너무나 부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열도 일본을 북태평양 가운데 위치시킬 수가 있는가. 그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조작을 한 것이죠. 고지도는 다 부정확하다. 너무 엉터리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했죠. 코리아를 아주 명확하게 동북아 코리아에 표현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약간 더 동북아의 코리아인들에게는 약간 좀 충격적인 지도이기도 합니다. 이 고지도를 조작한 그런 세력들은 아주 섬세하게 지도를 조작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남북의 코리아의 미래를 동북아의 조선반도에 한정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소중한 북방 영토로 알고 있는 간도와 만주, 북방 영토를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이 지도대로라면 동북방의 극동아시아의 만주와 간도는 역사가 없는 땅이었어요.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자체가 바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100수십 년 동안 제작되었습니다. 1594년부터 100수십 년간 이러한 지도가 제작이 된 거예요. 지형의 변화 없이 100수십 년간 한다면 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약간 바꿉니다. 어떻게? 동북아의 코리아 모양을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또 만듭니다. 그 지도가 100수십 년간 제작이 됐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중공의 어떤 사학자들이 북방 영토 만주라든지 간도는 역사성이 없었고 주인 없는 땅이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는 관리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많은 지도가 이렇다는 거 아시고 아마 코리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아시아 지도들은 어떠냐? 세계 지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아 지도도 비슷합니다. 다만 아시아 지도는 그 수량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도를 카피해서 만든 것을 수십 장의 지도를 제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지도 제작자들이 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동일합니다. 수십 장의 지도들이 이렇게 똑같은 지형으로 채색만 다르게 해서 다른 제작자인 것처럼 수세에 걸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작 지도들의 특징이 동남아의 섬들을 아주 다양하게 채색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동남아에만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남아 지역 보면 단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지도들 보면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섬의 색깔조차 다 다르게 했다는 것이죠. 유럽의 제작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진짜 지도라면 아마 유럽의 제작자들은 아마 신기한 사람들인 겁니다. 전혀 다르게 작은 섬까지 채색했다. 이상의 내용들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제작자들의 이름들을 제가 이제 뽑았습니다. 이제까지 글들에서 다뤘던 제작자들입니다. 이 제작자들에서 지도들을 제가 제작자별로 확인을 했을 때 제작자별로도 동일 제작자의 지도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10수 종류 이상으로 다르게 채색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한 해에도 몇 종류로 다르게 채색해서 지도를 판매할 리는 없겠죠. 그렇게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들을 정상적인 지도로 몇만 달러 그 이상으로도 판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지도들은 불확실하다. 미대륙을 아세아 한반도로 표현한 서양 지도들은 지리 정보가 불확실해서 착오를 일으킨 지도들일 뿐이다.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지도들은 불확실하게 제작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의 대다수의 미대륙은 아세아의 한반도였습니다. 미대륙은 흰대륙이 아니고 현 아시아의 중요 지명들이 미대륙에 위치했습니다. 세계사처럼 극동아시아가 베링 탐사 이전에는 지리 정보가 없었다면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처럼 그리고 18세기 지도들처럼 미대륙과 아세아는 거의 하나로 붙어 있었다고 제작되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지도들은 미대륙을 아세아와 전혀 분리시켜서 지도상의 서쪽으로 위치시키고 미대륙에 있던 아시아의 지명들을 전부 지우거나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코리아의 한반도인 미대륙은 흰대륙으로 조작이 된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미대륙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지형은 16세기와 다르고 17세기, 18세기와도 다릅니다. 지구의 급격한 지형의 변화는 17세기 말 이후 18세기에 있었습니다. 18세기의 지구의 변화는 거의 대륙의 지구상의 4분의 1 정도의 지형이 대륙이 바다에 잠기는 그런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서양 지도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은 그러한 지도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16세기의 지형을 복원을 해본 겁니다. 현재 알래스카만 그리고 베링협 이쪽 북태평양 북부는 바다가 아닌 육지였고 그린란드는 섬이 아니고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는 현재보다 4배 이상의 크기로 거대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동쪽으로는 현재 이제 급격한 어떤 협곡이 있지만 옛 지도상에는 이 지역은 강줄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의 지도에도 이쪽에 이제 강줄기를 표현하는 어떤 20세기 지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심은 130m 미만, 현재 지구상의 대륙붕의 대부분은 130m 정도의 수심입니다. 130m의 수심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러한 지형이 드러날 겁니다. 유카탄 반도도 현재의 배 이상의 크기였고 현재 카리브해는 거대한 지중해였습니다. 지금처럼 곳곳으로 대서양으로 통하는 바다가 아니고 출구가 막혀서 몇 곳으로만 바다로 통할 수 있었던 그런 막혀있는 바다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형의 변화가 17세기 이후로 있었고 현재도 어떤 해수면 상승은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륙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현재도 조금씩 해수면은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형의 변화를 알고 역사 기록들을 연구한다면
동방의 역사 기록들, 특히 코리아의 역사 기록들을 이 지형으로 연구한다면 거의 99%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유통되고 있는 대항해 시대의 지도들,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들은 1700년 이전의 지도들의 거의 95%의 지도들에서 몽골의 위치가 현재의 베링해협 서쪽, 미대륙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미대륙과 아시아의 중간에 몽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몽골의 동쪽에 있었던 역사상의 한반도가 미대륙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상의 한반도의 위치는 정확하게 몽골의 동쪽에 인접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크기가 동서수말리라고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수말리고 그런 거대한 한반도는 정확하게 미대륙하고 위치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아마 그러한 사실을 요 근래까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항해 시대의 지도들이 고지도들이 수천 장이 대부분은 미대륙과 아시아를 분리시킨 상태의 지도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작업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서양 지도들의 어떤 지형과 지명과 어떤 채색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서 현재의 지형이 현재의 지도들이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1531년도 지도는 16세기 지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몽골은 현재 베링해협 서쪽, 극동아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위치했고 미대륙과 아시아는 크게 통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는 떨어지게 돼 있죠. 하지만 지도들에는 16세기 지도뿐만 아니고 18세기 지도들에도 미대륙과 아시아의 사이가 크게 붙어 있었던 형태로 만들어진 지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도들은 캄차카반도부터 시작해서 지형이 북미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57년 부하케 필립 지도를 보면은 현재는 바다인 베링해협 지역, 베링해 지역이 육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축치해, 축지자치구 북쪽의 축치해도 현재는 바다지만 18세기에는 육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대륙과 아시아 사이는 현재는 82km, 실제는 82km, 공식적으로 85km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한 10km 정도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18세기 초에 대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현재 베링해 지역은 거의 육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링해 지역은 육지로 표현되어 있고 아나드르 해협이라고 되죠. 아나드르 수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폭은 10km밖에 안 됩니다. 현재 캄차카반도하고 베링해 지역은 원래 이렇게 육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랬던 것이 18세기 초가 되면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 너비가 수백 킬로로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18세기에는 이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1758년, 1755년, 1775년, 1780년, 1784년 지도를 보면 1780년 지도까지만 해도 베링해가 육지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80년 넘어가면 대부분의 지도들이 바다로 표현됩니다. 자, 몇 년 사이에 거대한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이 코리아의 조선반도에 몇 배 크기의 땅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상에는 1년 만에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거대한 육지가 베링해 지역에 있었는데 1년 후의 지도들에는 그냥 바다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상식적으로 1년 만에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서양의 고지도들이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조작의 목적은 몽골의 동쪽에 위치한 수말리 크기의 한반도인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 16세기 지도들과 18세기 지도들을 토대로 16세기 지형을 이렇게 복원을 해보면
현재 베링해 지역뿐만 아니고 북태평양 북부까지도 대부분 알래스카만까지도 육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어스로 위성지도로 이 지역들의 강줄기들이 특히 알래스카만은 아주 많은 강줄기가 위성지도로 파악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요. 현재 동해부터 오츠크해, 그 베링해, 축치해, 북극해 인근의 수많은 지역, 넓은 대륙 부분 원래 16세기 지도들에는 육지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몇백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현재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베링해 지역이 이쪽이 육지에서 바다로 변하면서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그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남극 지역, 남극 대륙이 급격하게 빙산이 녹습니다. 남극 대륙에 있는 빙산의 크기가 녹아서 남극 대륙이 원래는 현재의 3배 크기였는데 3분의 2가 바다로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이 빙산이었죠. 그래서 빙산이 녹으면서 백수십 미터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베링해 지역 이 부분이 바다로 변했다고 해서 해수면이 백수십 미터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남극 대륙에 빙산이 녹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고요. 이러한 육지가 바다로 변하면서 북태평양뿐만 아니고 지구 전역의 해수면이 상승을 했고 현재 지구 전역에 있는 대륙 붕들의 대부분은 16세기에는 육지였던 겁니다. 그것이 수백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가 된 것이죠. 16세기 지도들은 대항해 시대의 지도들은 원래 미대륙을 아시아의 한반도로 표현한 지도들과 아시아의 한반도에서 분리시켜서 신대륙을 표현한 지도들로 나뉘어집니다. 1590년 지도, 1593년 지도 거의 동시기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명확하게 아주 너무나 큰 차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은 몽골, 일본은 이편, 지판가로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은 플로리다, 중간에 지판구 위치의 대륙이 분리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확대해보면 현재 몽골 지역이 현재 베링해협 서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을 뜻하는 이판이 현재 북태평양 가운데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플로리다가 아주 작게 표현이 되어 있죠. (3년) 사이에 대륙을 분리시키고 이폰을 뜻하는 일본을 뜻하는 지판고는 지워지면서 현재 북태평양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들이 특히 16세기 지도들에 아주 많이 확인이 됩니다.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의 대다수는 미대륙을 아시아와 하나로 연결시켜서 표현을 했고 1570년이 넘어가면 반대로 역전돼서 대부분의 지도들은 미대륙과 아시아를 수백 킬로로 분리시키면서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합니다. 미대륙에는 원래 아시아에 있는 중요 지명들, 북중국 만자, 북중국 해세이, 남중국 만자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지도들에도 아주 많은 수의 지도들에 코리아라고 하는 지명, 진화라고 하는 지명이 미대륙에, 특히 북미에 밀집해서 아주 여러 지역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는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북미 지역의 중요 지명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실제 위치를 파악을 해봤는데 아주 많은 수는 그냥 농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도시로 표현이 됐던 지역들인데 그걸 다 들어가 보니까 농장이거나 그냥 숲이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뭐 대부분 중요 지명으로 파악한 지역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지역에 있었던 동국조선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냥 평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 지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멕시코만의 지형을 아는 데는 플로리다 쪽의 지형을 아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16세기 지도들의 플로리다의 지형을 보면은 현재보다 한 3배 이상의 크기로 표현이 되어 있고, 플로리다 북부 쪽은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륙을 신대륙으로 표현한 지도들은 현재와 비슷하게 플로리다를 작게 표현했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좀 곡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16세기 지도들의 초중기 지도들의 플로리다 라인을 보면 이게 밑에 좀 이게 잘렸습니다. 1999년 지도를 보면 수심이 낮은 대륙붕 지역이 16세기 지도들의 플로리다 선과 거의 일치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이제 현재의 플로리다 지역은 미대륙을 신대로 표현한 지도들과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약간 관심을 가질 게, 플로리다에 보면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에는 플로리다에 산맥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산맥이 있어요. 근데 현재 플로리다에는 산맥이 없습니다. 현재 플로리다는 뭐 늪지대가 태반입니다. 악어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16세기 지도들은 아주 일관되게 플로리다의 산맥을 표현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리 정보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현재의 플로리다가 16세기의 산맥이었던 거죠. 현재의 수심이 한 100수십 미터 정도 높아졌다고 보면, 100수십 미터의 수심이 현재 플로리다의 수심이 낮아진다고 하면 현재의 플로리다는 산맥으로 보일 겁니다. 플로리다의 동부에는 아주 거대한, 플로리다 주에는 거대한 그런 대륙붕이 있었고, 수심이 한 130m, 40m 낮아지면 이 지역은 백사장이 될 겁니다. 그냥 평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에 현재보다 수심이 한 130m, 40m 낮았다고 보면 현재의 플로리다는 산맥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16세기 지도들에는 산맥으로 플로리다 지역이 표현이 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질 게, 16세기 지도와 현재의 지형을 보면 1999년 지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플로리다 동쪽에 강줄기 같은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인데 플로리다 동쪽에 절벽처럼 땅이 파여진 자국이 있어요.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죠. 그냥 땅이 파연 자국이다, 협곡처럼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16세기 지도의 지형을 감안해서 보면 그 부분은 강줄기였다는 것이죠. 자, 1774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의 대륙붕 지역의 수심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수심 100m를 이렇게 표현한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16세기 지도의 그 라인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많이 유사하고, 멕시코만의 지형을 알 때 이제 관심을 가질 것 중에 하나가 유카탄 반도입니다. 유카탄 반도가 이제 현재는 이제 반도죠. 육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16세기 지도들에는 유카탄 반도가 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육지가 아니고 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이 부분적으로 그렇고 16세기 후반의 지도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참고해 봤더니, 유카탄 반도가 있었던 지역 서쪽에는 유카탄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겁니다. 현재는 섬들이 몇 개 있지만 18세기 지도들만 해도 커다란 섬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이.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수심이 18세기보다 지금이 수심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섬들이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17세기, 18세기 지도들에는 유카탄이 위치했던 지역에 섬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더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심이 지금부터 한 130m 낮아진다면 아마 이 지역에는 아마 커다란 섬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좀 지형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유카탄 지역은
이렇게 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알라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라칸은 지금 이제 아주 작은 섬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18세기 지도에만 해도 알라칸은 커다란 섬으로, 커다란 섬과 수심이 낮은 그런 백사장으로 이렇게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이때보다 더 낮아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마 커다란 섬으로 아마 변화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6세기 지도를 참고해서 그린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북미의 지형입니다. 이제 과거의 지도들의 지형은 사실 16세기 지도들의 지형은 이거하고 더 비슷합니다. 수심이 낮은 지역, 대륙부흥 지역을 육지로 표현했을 때와 더 유사하고, 플로리다 지역을 보면 플로리다 동북 쪽에 강줄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 강줄기들이 지금은 옆에 바다로 흐르지만 수심이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치면 100m만 낮아져도 이러한 강줄기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하마 지역도 커다란 백사장이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강줄기가 표현이 되고, 플로리다는 현재보다 한 3배 이상, 이 지역 전체를 치면은 거의 한 5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이 지역까지 치면 여기가 다 이제 테라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플로리다가 작지만 16세기 지도들의 플로리다는 여기까지 테라 플로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4배, 5배 막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물에 잠기면서 지금은 다 수심이 낮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위성 지도로 이 플로리다 지역을 확인해 보면 수심이 굉장히 10m, 5m 이런데도 채색이 돼서 강을 볼 수 없습니다. 바닥을 볼 수 없어요. 보통 지역들은 바닷속을 보면 바닷속이 보이는데 이 플로리다 인근은 전부 다 물빛으로 채색을 해버려가지고 바닷속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들의 강줄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유카탄 지역도 이렇게 강줄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카탄 반도도 사실은 커다란 섬과 같습니다. 삥 둘러서 물이 위치했고 커다란 강줄기가 유카탄 반도를 가로지르며 흐르기 때문에 사실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지역은 동남쪽의 일부 좁은 지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유카탄 반도는. 배를 타고 가야지만 되고, 배를 타고 가도 이 지역은 거의 늪지대 같았을 거예요. 수심이 낮았기 때문에. 갯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갯벌로 돌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카탄은 서북 쪽은 갯벌 일대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형을 볼 때 현재가 아닌 과거의 지형. 해수면이 한 150m, 200m 낮아지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형을 확인을 합니다. 카리브해는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아마 삼국시대쯤만 해도 이 지역은 그냥 내해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밖에는. 현재 쿠바 동남쪽의 일부의 좁은 지역 이외에는 이쪽으로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통로가 인위적으로 지금 2군데가 지금 보면 확인이 되고요. 파나마 해협이 있습니다. 파나마 지역이 있는데 밑에 파나마 지역은 옛날 기록들에는 이쪽으로 배가 다녔습니다. 항공모함처럼 큰 배는 못 다니지만 옛날의 배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요. 웬만한 배는 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바다를 통해 요동을 갈 수 있었다. 그런 역사 기록들 보면 미스테리, 한국사의 미스테리로 보통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동북한반도에선 전라도에서 요동을 가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엔 전라도에서 요동을 갈 수 있답니다.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그런 기록엔. 그래서 선조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외놈들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외놈들이 요동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카리브해 이쪽 지역은 아주 방어해야 되는 지역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나마 지역을 통과하면 페루를 통해 아세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쪽 지형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이 부분이 100%는 아니고 한 95% 정도 제가 이제 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아주 세세한 아주 작은 강줄기들부터 다시 참고를 해서 지형을 새롭게 다 상세하게 또 이렇게 복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고지도의 진실에 대해서, 고지도가 왜 조작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지리인식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현재의 그릇된 조작된 세계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하는 그 방편으로 사실은 지리를 연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인들의 바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의 바른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는 지리를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지도 조작과 해수면 상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7세기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은 17세기 후반 이후에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수십 년밖에 안 되는 거죠. 해일, 집채만한 해일이 밀려왔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종종 들었는데요. 뭐 산더미만 산 같은 해일이 밀려와서 막 그랬다. 그런 해일을 보신 분 얘기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전체를 통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큰 변화를, 흐름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그렇게 막 땅이 물에 잠겼었다더라. 우리 고사성어 중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전벽해 하면 아마 우리 동양인들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은 다 아는 아마 가르침일 겁니다. 저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이 해수면 상승을 체험했던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전달해 주신 가르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해는 원래 서해의 상류는 회수라고 합니다. 회수. 사독이라고 그러죠. 아시아의 큰 강이 4개가 있는데 회수가 원래 현재의 서해의 상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수가 회화가 되죠. 회수를 황하와 연결해서 이렇게 황하가 이쪽으로 황하로 현재의 황해가 원래는 황하야 하류였습니다. 이제 과거에 옛날에는 회수의 하류였는데 황하와 회수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화가 되면서 현재 황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화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황하는 잘 기억을 잘 못하지만 이제 황해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황해는 원래는 황하였습니다. 황하의 하류가 원래 현재 서해로 이제 흘렀고요. 이 지역에는 현재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유물이 많이 나오고 뭐 지하 자원이 많고 이런 거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원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나왔던 곳이고 이쪽 수심은 거의 뭐 한 100m도 안 됩니다. 한 30m 정도만 아마 수심이 낮아진다고 해도 현재 서해의 거의 절반은 육지로 드러날 겁니다. 그 정도로 수심이 낮습니다. 하지만 위성지도를 파악해보면 물속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채색을 해서 알 수가 없죠. 현재 동해도 과거에는 옛날 지도들 참고해보면 현재 동해도 이제 강줄기들이 확인이 되고요. 과거에는 동해 북쪽에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질문이 답이 됐습니까? 네, 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예. 많이 정말 쇼킹한 부분이고요. 저 자신이 사실은 이거를 그릴 때 그리고 지우고를 사실 수백 번 했습니다. 제가 이걸 뭐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토샵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문명이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컴퓨터 조작을 잘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포토샵으로 지우고 그리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우고 그리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사실은 이 지형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복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된 거고,
정말 현재의 이 지형 하나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하실 것은 위성지도를, 이제 구글어스라고 그러죠. 위성지도를 켜십시오. 위성지도 켜시고, 동해바다에 강줄기 있습니다. 이쪽에 동해바다에 열도 일본에서 북쪽으로 커다란 폭이 수킬로가 1km가 넘어요. 커다란 강줄기가 위성지도로 파악이 되고요. 알래스카만에 이런 강줄기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위성지도로. 저한테 이것을 전달받고 나면 그냥 의문만 생기지만 자기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잘 잊게 됩니다. 듣기만 하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만 듣고 끝내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풍월일 뿐입니다.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것도 위성지도로 확인을 해보실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을 우리 국민 개개인들 그리고 지구인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알았을 때 앞으로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현재의 세계사는 분명히 폐기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지구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세계사는 수십 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몇 년도 안 걸려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혁명적인 역사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역사의 혁명이 일어날 때 지구인들이 이러한 지리인식을 알고 있으면 조작 세력들이 자기 시들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죠. 우리가 진정한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구인 전체, 우리 지구인들의 후손들이 진정한 정신의 혁명, 영적인 혁명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